예, 취임 이틀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년간 동력을 잃었던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 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예, 먼저 청와대 인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인사수석에는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가, 청와대 홍보수석, 이름이 바뀌었죠? 국민소통수석. 예. 윤영찬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SNS 본부장, 공동본부장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일단 얘기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조국 교수, 조국 민정수석일 텐데요. 일단 수석급 인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두 분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논설위원께 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뭐 수석들이 다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은 예. 현재까지 봐서는 뭐 좀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청와대가 그동안 보면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좀 군림하는 그 청와대였거든요. 예. 내각 위에 있는 그런 청와대의 모습이었는데 일단 임종석 실장이 지금 뭐 51세이지 않습니까? 예. 또 오늘 또 이제 각 정당을 도는 거 보면 다들 뭐 선배님 하면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실무형 그리고 소통형 어떤 그 청와대 비서실을 구성하겠다. 예. 이런 이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이제 그 나타나는 것 같고 특히 또 조국 교수 같은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야권의 좀 전략가였죠. 뭐 물론 본인은 몸은 이제 그 서울대에 담고 있습니다만 예. SNS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여러 가지 문재인 후보의 어떤 대통령 당선에 적극 기여했던 그러한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갔을 때는 아마 이제 문 대통령도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본인의 가장 중요한 지금 어떤 국정 과제 예. 이걸 좀 맡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일단 검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중립적이고 예. 또 어떤 국민의 어떤 검찰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집권 초기에 강금실 장관을 임명해서 예. 검사와의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그 검사들과 함께 굉장히 격론도 벌이고 했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뭐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실패했으니까. 그렇죠. 이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를 일단 임명을 해서 뭔가 좀 돌파를 하겠다 예. 이런 의지들이 비친 것 같고 오늘 그래서 김수남 총장이 일단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마 검찰 쪽 개혁은 상당히 좀 폭풍이 좀 몰아칠 것 같습니다. 예,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 참여정부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거는 기대가 아무래도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홍국 교수에게도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사실은 50일, 100일 정도의 큰 그림이 다 나와야 되고 예. 사실은 과거에 인수위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거든요.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국정의 5년이라는 것, 허니문 기간, 나중에 레임덕 기간을 빼고 나면 초기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일단은 첫 출발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소통하고 권위를 벗어난 탈권위의 형식, 그리고 국민들에게 모든 상황을 함께 전달하겠다는 그런 형식의 그동안 파괴를 하는 부분, 그동안 박근혜 정부 당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뭐 대면 보고도 되지 않고 또 수석이라든가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나서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젊고 과거에 비해서 정말 연령이 확 내려왔습니다. 70대 비서실장에서 50대 그리고 다른 수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인사 수석을 맡게 된 조현옥 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동안에도 뭐 과거 청와대 참여정부 때 근무도 했었지만 예. 굉장히 소통도 잘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요. 예. 네. 또 시민소통 수석을 맡게 된 우리 윤영찬 수석. 예. 예, 윤영찬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요. 윤영찬 수석 같은 경우는 언론사 그리고 또 뭐 다양한 그 네이버라는 그런 포털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었고요. 이번 선거 기간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조국 교수도 우리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대해서 화두를 그동안 끊임없이 던져온 또 학자 출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뭔가 그동안의 틀들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 대신에 자칫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국 수석의 경우는 그동안에 사실은 검찰 내부의 시스템과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학자 출신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실제 접목시켜서 그동안 공수처라든가 또는 검찰 개혁의 화두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대통령의 철학
과 더불어서 예. 지금 시대적 소명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좀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소통도 하면서 네. 만들어야 될 무거운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모두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청와대 총무비서관 보니까 이정도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 임명이 됐거든요. 이것 역시 그렇죠. 전례를 깬 인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 총무비서관은 이제 청와대의 어떤 돈 예.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재만 전 비서관이 네. 있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실세급들이 이제 총무비서관을 해왔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양정철 전 비서관이 임명이 유력시가 됐다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예, 예. 굉장히 의외로 이 정도 이 그 이제 예산심의관이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행시 출신도 아니고 예. 그냥 7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본인의 어떤 성공을 통해서 국장까지 올라간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예. 또 지방대 출신이고 예. 원래는 이제 그래서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청와대 내의 모든 어떤 그 재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쪽에다 요청을 했대요. 물론 이분을 찍어서 한 게 아니고 누가 제일 잘하느냐 예. 찍어서 했더니만은 이분을 이제 그 내부에 추천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기획예산처 내에서도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예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꼼꼼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을 전격적으로 발탁한 것은 일단 청와대 운영을 상당히 투명하게 하겠다 예.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특수활동비나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공무원 출신이 갈 경우는 상당히 빈틈없이 할 수가 있고 또 정권 자체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들이라든지 또 문제들을 이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발탁하는 것 자체가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돋보이는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측근도 아니고 인연도 없는 분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발표할 때도 보니까 수석급이 아닌 비서관을 비서실장이 이렇게 소개하는 형식도 저는 좀 이례적으로 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정말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예. 누가 나오더라도 뭐 어떤 임명이 되거나 사람이 오가는 장면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혀 청와대에서 최근에 볼 수 없었던 풍경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비서실장이라든가 또는 총리 지명자를 소개하고 예. 또 직접 실장이 또 수석이라든가 비서관을 소개하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실제로 일할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예. 저는 총무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총무비서관은 되게 집사라고 불립니다. 원래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후보라든가 또는 예. 정치인 생활을 할 때도 사실상 모든 안살림 돈 문제를 사실상 많이 다뤄왔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총무비서관들 중에 구속된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뭐 대통령의 권력을 빙자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예. 결국 이 관련된 특수활동비라든가 다양한 경비를 만지다 보면은 그런 사고가 생기기 쉽거든요. 여기서 저는 문 대통령의 철학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투명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그런 검은 돈이라든가 혹은 잘못된 이런 회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정말 꼼꼼하게 개방해 놓은 사실은 그동안에 관계됐던 지인 또는 집사가 일을 맡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뒷부분에서 뭐 약간의 음모성 그런 흐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렇게 공무원 출신, 더구나 원래 이런 연계관계 없던 분이 오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국가의 행정 시스템을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예. 어제 오늘 인선 내용이 발표됐고 또 오늘은 조직 개편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정책실장이 부활하고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재편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 그 우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비서실 같은 경우는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었고 또 안보실장이 물론 있었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김기춘 실장이 어떤 뭐 1인 체제가 이제 구성이 됐고 예. 나머지 수석실도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이제 정부 조직 비슷하게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발표된 이제 그 국무회를 통과된 이제 그 조직 개편을 보면 일단은 이제 정책실장 제도를 해서 예.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다 그쪽으로 모았습니다. 물론 또 안보실장은 또 따로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은 이제 정무라든지 그 어떤 국민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이제 담당하게 했거든요. 그런 거 본다면 일단 좀 같은 관련된 업무끼리 좀 뭉쳤다라는 것과 함께 좀 이제 앞으로 청와대는 이제 어떤 부처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슈별, 아젠다별로 이제 어떤 걸 가겠다. 특히 이제 이번에 신설되는 일자리 수석이라든지 네. 이런 걸로 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통해서 내세웠던 여러 가지 공약들 가운데서 그런 이슈별로 모아서 관련된 어떤 부처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그걸 어떤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거든요. 예. 이 정책실장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참여정부, 즉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때 지금 김병준 그 전 총리 예, 내전
경쟁자 또 변양호 그다음에 이제 이정우 교수라든지 이분들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제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건 좀 더 긴밀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또 안보 실장실도 외교안 부속을 폐지하고 다 글로 모았어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안보 쪽도 좀 안보를 특성화시켜서 좀 업무 자체를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러면서 본다면 일단 조직 개편 자체는 그러면서 업무별 또 이슈별 이런 분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아젠다별로 국정 전반을 돌보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수리를 했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황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임 총리 인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군대 공석이 자꾸 생기면 글쎄요, 이게 국정이 잘 돌아갈지 물론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청와대 내부라든가 또는 장관들이 어떠했습니까? 최순실 씨가 주말이면 문고리 3인방과 모여서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거의 불러주면 그걸 받아 적고 수첩에 받아 적고 아무도 창의적으로 이 부분을 하려고 했던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장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지금은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 뭐 굳이 공석이 생기더라도 그 시스템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예. 또 차관이라든가 실제 정부 부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이나 과장급에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실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국장이라든가 차관, 장관은 예. 전체 일을 조정하고 대외 관계, 다른 부처와의 협조 관계, 또 청와대의 관계 등의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해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이제는 이렇게 소통하고 실무자들에게 권한을 주는 그런 권한 이양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그런 공석의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물론 국무회의는 전체 20명 중에서 11명 이상이 일단 출석을 해야 국무회의가 이 성사가 되고요. 예, 예. 또 거기에서도 다양한 국정 현안들이 논의가 될 텐데 예. 이렇게 젊고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소통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 네. 부분 물론 형식적으로는 사실은 좀 더 체계적이고 뭐 장관, 차관 또 국장급 이하가 계속 어우러지고 이것이 청와대랑 같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형식은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을 해내는 그런 내각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 예. 또 이번에 청와대에서 조직 개편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실을 부활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현재 국가 정책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는 국가 어젠다를 제대로 설정하고 대통령의 공약을 다시 한번 점검한 뒤에 꼭 해야 될 일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던 일 중에서 불필요한 일이나 또는 시기에 맞지 않는 시대의 정신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일정하게 폐기하고 예산 조정이라든가 다양한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정책실이 저는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예. 특히 일자리 문제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일자리 관련해서 새롭게 수석을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은 국가 어젠다를 설정하는 청와대의 의중이 잘 드러났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실행해 나간다면 일선 현장에서도 공무원들이 그동안 참 많이 좌절하고 침체돼 있었는데 뭔가 활기를 찾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어찌되건 지금 상황에서 일단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에는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무난히 통과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뭐 이낙연 일단 내정자는 뭐 큰 무리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물론 뭐 검증 단계 좀 지켜봐야겠지만 예. 일단 이제 국회 구성을 보면 이제 지금 민주당이 120석이고 또 이제 국민의당이 40석이지 않습니까? 예. 또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선을 하셨고 또 이제 전남 보지사도 하셨기 때문에 네. 도로 이제 뭐 국회 내에서 워낙 또 발이 넓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주변 관리를 그동안 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잘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뭐 구설수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어떤 인사청문회 뭐 과정을 거쳐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큰 무리 없이 될 건데 문제는 일단 속도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정부 구성과처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통화를 했지만 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빠르면 6월 말쯤에 지금 개최될 예정이거든요. 또 예. 지금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좀 빠른 시간 내에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했고, 예. 그러면 지금 빨리 외교안보노선 이쪽 스텝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관이라든지 빨리 이제 구성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 자체가 지금 제대로 구성이 돼야지만이 또 협상과 또 한미 FTA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칫 이게 늦어지면 우리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지금 광우병 사태라든지 예. 그 협상을 못해서 이제 그런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조금 처음에 혼란이 있으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국회가 좀 더 뭐 큰 문제가 없다라면 좀 빨리 인준을 해서 예. 나머지 내각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사실 전 정권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책임 총리제를 구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한다면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역시 책임 총리제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모든 부분에 직접 세세하게 관여하지 않고 국정에서 특히 내정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총리에게 권한을 일단 줌으로써 총리가 적극적으로 책임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만일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와 또 권한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총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비서실장도 경험해 봤고 청와대 그런 이런 운용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낙연 내정자를 통해서 이 지명자를 통해서 여야 정당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은 이낙연 내정자에게 총리가 인준이 된 이후에도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그동안에 이낙연 내정자 경우는 국회에서 사선 의원을 하고 또 지자체 장을 하면서 다양한 행정과 정치의 경험을 쌓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하게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과 경륜을 쌓아왔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전폭적인 지지가 계속 이어진다면 예. 충분히 가능하다. 초기에 그런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책임 총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좀 기대가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이나 다른 정당에서도 이번에는 정말로 긴급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그리고 국내의 이 사회 민생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좀 총리 인준을 위해서 절차를 밟아줌으로써 우리 국정을 빠르게 좀 원활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현실적으로 총리 인준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아까 한미 간 정상회담 얘기를 잠깐 해주셔가지고 어제부터 쭉 해서 미중일 정상들하고 차례를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순서가 뭐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역시 뭐 갈 수 있다면 당장 워싱턴 가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그렇죠. 역시 미국을 먼저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외교가 코리안 페이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이제 이 사광의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상당히 그동안 존재감이 없어 왔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어제 밤 10시 반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예. 오늘 낮에는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과 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는 이제 아베 일본 총리와 했습니다. 각각에 보면 이제 어차피 한미 동맹, 그다음에 사드 문제, 또 예. 한일 위안부 협정 이런 이제 외교적 큰 현안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어떤 여러 가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예. 지금 현재 외교에 있어서 우리 어떤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 또 이제 외교 현안들을 좀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네. 제대로 못 풀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상당히 삐걱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지금 뭐 사드 문제만 해도 지금 바로 현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들 똑같이 한 이야기가 보면 빠른 시간 안에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쪽도 이에 본인에 맞춰서 각 나라들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정상회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다면 지금 빠르게는 이제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G20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한, 중, 일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과도 마찬가지고 예. 특히 이제 위안부 협정 같은 경우 오늘 그 아베 총리에게 우리 국민들이 이것 전체를 다 못 받아들인다 해서 사실상에 파기하겠다는 뜻을 시사를 네.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아마 한일 협상에서 굉장히 논점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국내 국제적으로 상당한 현안이 쌓여 있는 상태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저희 배경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참모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산책하는 모습에 참 좋은 평가를 내리는 그런 국민들도 많았고요. 또 소셜 미디어에 일정을 모두 공개해서 이 부분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정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공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주요한 부분은 공개를 하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의 경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청와대의 보안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을 일부는 뭐 늦춰서 공개한다거나 뭐 이런 네.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지금은 열려 있는 청와대 그리고 가능한 한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저런 소탈한 모습으로 최근까지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상의를 벗고 같이 식사를 하는 예. 식사도
같이 하면서 하는 게 사실은 최근에 보기 드물었습니다. 예. 함께하는 저런 청와대 분위기가 결국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국민 대토론회 같은 것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런 약속들을 지키면서 이렇게 직접 알리고 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된다면 예. 결국은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그런 열려있는 시스템 이것이 결국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다양한 그 모순들도 직접 또 대통령께 뭐 청와대 인터넷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제안도 하고 많은 일이 이루어질 네. 텐데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기대를 해봅니다. 문제는 그러나 이런 초심을 대통령이든 원래 대통령이 처음 될 때는 그런 의지를 다 갖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호와 또 이런 참모들이 계속 막아서고 문고리 3인방처럼 막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네. 이때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들. 저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국민들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틀 된 문재인 그 대통령의 행보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해보고 점검해봤는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조금 나와서 뭐 인사도 파격적이고 소통도 파격적이고 심지어 경호도 파격적이고 다 파격적인 거 좋은데 너무 파격만 추구하다가 혹시나 뭐 일종의 뭐 안정감이나 균형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은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단 성과가 없을 경우 저는 아. 그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동안에 워낙 답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에 예. 대해서 이제 환호하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찍은 것은 결국 내가 좀 우리 아들이 직장을 가지고 내 수입이 좀 늘어나고 예. 내 집을 좀 늘려갈 수 있고 이런 어떤 생활의 변화를 국민들은 체감을 해야지만이 저런 소통도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예. 뭐 소통만 매일 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내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 이제 성과가 나와야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예. 네. 일단 어느 정도는 봐주겠지만 그러나 이 허니문 기간이 좀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아마 정부에 대해서 자 이제는 뭐가 성적표를 내놔라. 예. 자 그러면 일자리 얼마나 늘었고 그다음에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월급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예. 자 그때 어떤 정부가 뭔가 성과를 내놓을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외형적도 좋지만 지금부터 빨리 어떤 성과에 대한 준비들 예.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야지만이 바로 이 두 가지 같이 간다라면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좀 벌써부터 식상할 수가 있죠. 국민들이 거는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최근에 정치권 상황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뭐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잡음이 없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12명 의원들의 복당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당내 갈등이 또 불거지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이제 미국을 간다고 하고 전국 구상하러. 그러면 그때 후보의 권한으로 이 12명을 받아줘라 했던 당사자는 미국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지금 오갈 데 없는 12명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당내 갈등은 어떻게 더 커지겠죠? 자, 이번에 그 투표 결과를 보면요. 예. 그 정말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뭐 적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강남 3구의 투표 결과를 보면 예. 이게 지금 강남 3구에서 다 졌습니다. 예. 그리고 강원도에서 졌어요. 예. 즉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부 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패했거든요. 예. 이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현재의 어떤 자유한국당의 그런 모습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예. 그럼 뭔가 이제 변해야 된다는 절박감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내부적으로 이런 심각성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아마 그 지도를 보시면 예전에 벌겋게 물드는 지도와 지금은 새파랗게 물든 지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자체를 그냥 또 지나가면 나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좀 미래가 없을 것 같아요. 즉 국민들이 이번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정말 법과 원칙을 지키고 예. 품격 있는 보수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좀 따뜻한 보수를 원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계속 어떤 안보만 이야기를 하고 예. 그리고 뭐 정부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표를 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지금의 이제 뭐 누가 대표되느냐 이런 저는 문제보다는 정말 예. 보수의 근본적인 어떤 전 재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뿌리부터 다시 봐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단지 누가 지금 대표가 된다고 해서 지금 응급처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자유한국당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이번 선거 결과가 그냥 홍준표 후보가 좀 부진해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예. 정말 국민들 근저에 이런 보수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이제는 안 된다라는 그 신호를 보낸 것인지 예. 그런 것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변화가 없다라면 저는 뭐 홍준표 후보가 대표가 되건 예. 정우택 대표가 되건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변화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정말 보수의 재편을 위한, 예. 보수의 개혁을 위한 그런 내부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누가 대표가 되든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정확하고 객관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국민의당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박지원 대표가 사퇴하면서 지금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앞으로 당 내부를 어떻게 수습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당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결국 3등으로 홍준표 후보에게 역전을 당한 셈이고요. 그리고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서 박지원 지도부가 사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은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여기서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사실은 원내에서도 3당 아니겠습니까? 의석도 뭐 40석 작은 의석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과거처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도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인데요. 그러나 그동안 있었던 호남 지역에서 일단 지역성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고 있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23명의 의원들이 호남 지역에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일정하게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있다. 대신에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개혁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면서 또 국민의당이 그동안 가져왔던 다양한 중도 지향적이면서도 또 국민들이 새로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때로는 비판하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예. 저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비대위 체제가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중립적이면서도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의 가치를 정치 현장에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자칫하면 사실은 국민의당도 굉장한 위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의 철학이 도리어 주도해 나갈 경우 국민의당이 존립근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점들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정책들, 가치들 그리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되 그러나 또 좋은 정책은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예.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의당도의 활로를 찾을 수 있고 일정하게 정치 일선에서 거리를 뒀던 안철수 후보의 미래도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당은 지금은 상당한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을 돌파할 새로운 각오와 또 비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두 당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